네, 지금부터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많이 와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양해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원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축사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곧 제가 주제 발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 발표인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속 미래유산 찾기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서울 미래유산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부터 저희가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미래유산이 시작된 지는 그렇게 보면 이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요.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모색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 10년간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착실하게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어떤 시민들의 마음가짐을 조금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서울시가 노력하면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퍼스펙티브 시각을 좀 바꾼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유산 제도와 이제 어떻게 미래유산이 같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유산이 나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0년간 미래유산이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민들은 문화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문화재가 아닌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문화재가 아닌 것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문화유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고요. 어떻게 보면 2013년에 미래유산이 시작이 됐고요. 2015년에 건축자산제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건축자산제도도 마찬가지로 비문화재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노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2013년부터 뭐 그 시기가 좀 비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미래유산이 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미래유산이 진행되면서 일단은 시민들께서 미래유산에 대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방법과 어떤 시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미래유산을 시작했을 때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접근했던 시각은 집단의 기억과 감성, 컬렉티브 메모리즈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화유산, 문화재 같은 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이제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탑다운의 어떤 가치 규명이 아니라 버텀업의 형식으로서 시민이 만들어내가는 어떤 유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형성하고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문화유산의 접근 방법이 탑다운이다 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의 향유자인 시민들은 약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발굴을 하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즐기는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않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미래유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화유산,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밖에 있었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시민 참여형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도 지정 문화재 해가지고 뭐 시가 지방단체,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중앙정부가 정해진 어떤 틀 속에서 접근하는, 기여하는, 참여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미래유산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첫 번째 시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로 본다면은요, 지난 10년간 500억 건의 미래유산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유산은 인정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이나 등록보다도 더 낮은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하고는 좀 켜가 다른, 좀 더 유연한 비문화재인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재는 지정하고 등록하고 이러한 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직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인정한다, 너가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아주 느슨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유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문화유산, 문화재,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활용하거나 향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가볍게 너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다가가서 향유할 수도 있게 됐고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됐고, 이러한 어떤 틀이 좀 느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간 505건의 미래유산이 인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수건축 자산으로 지정된 것이 4건이고 올해 가계가 22건이 있습니다. 우수건축 자산과 올해 가계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중복 우수 건축 자산 4건, 올해 가계 22건이 지정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유산 10년 동안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1건, 등록문화재 1건이 미래유산에 선정됐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재라는 것은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발굴하고 그 가치를 규명하고 이런 거였는데, 시민이 발굴하고 시민이 그 가치를 공유했던 것 스스로 그 자체가 또한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0년 동안 이걸 운영하면서 물론 제도적인 어떠한 틀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미래유산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서도 발급했고 또 표식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5년에 미래유산 보존 조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틀 속에서 저희가 제도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비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들을 좀 실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보완 사항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10년간 미래유산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당연히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점이었을까, 한계였을까, 일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인식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영향 평가라는 게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문화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영향 평가도 했고, 그다음에 미래유산의 그런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그다음에
또 저희가 미래유산을 진행하면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여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미래유산 보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제언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제 하는데요. 먼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을 했고요. 주로 이제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의 기사를 검색을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기사에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워딩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살펴보니까 특히 이제 성과라는 부분과 향후 과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과에서는 아까 저희가 성과로 말씀드렸던 부분과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화재가 아닌 유산에 대해서 조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문화재가 아닌 유산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문화재 외의 비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그 향유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컨텐츠가 다각화됐겠죠.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저희가 그 텍스트 마이닝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과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미래유산과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임대차 갈등이라든지 강제적 보전의 반대라든지 또 운영난이라든지 가치 해석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로서 문화재로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정부, 시정부가, 지자체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리고 그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이제 서로의 이해의 어떤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유산을 했을 때는 어차피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의무감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어떤 참여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존과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원은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라져가는 미래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라져가는 미래유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론들의 하나의 그 워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어떤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미래유산의 어떤 취지 입장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건축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유산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서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성숙하고 그다음 쇠퇴하고 사라지고, 이런 서클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과오를 반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미래유산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워딩은 그런 이해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강제적 보전 반대에 대한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유산은 어떠한 그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지원도 적지만 의무감도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인 보존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유산 이퀄 문화재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타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다각화한 어떤 지원 방법이나 활용 방법을 제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가치 충돌이라고 해서 또 친일이라든지 아니면 월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런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문화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문화 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체부에서 제안하는 문화 영향 평가 제도의 어떤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항목들, 기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 설문을 진행했고요. 그 미래유산 보존위원 중에 이제 전직이나 현직, 특히 이제 오래되셨던 전직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들은 사실 문체부에서 제시한 기본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맞게 좀 변형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유산에 대한 문화 영향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문화 생태계를 넓혔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문화 삶을 만드는 향유하는 데서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게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그 개별 평가 지표의 큰 지표보다는 개별 지표로 들어갔을 때 좀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표들이 문화생활의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수 집단의 문화활동 장려하는데 약간의 조금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향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10년을 저희가 미래유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론적인 접근 외에 이제 특수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미래유산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계층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계층별이라고 했을 때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맞춤형 어프로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문화 영향 평가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만족도도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는 크게 절대적 만족도, 향상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만족도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의 만족도고요. 향상적 만족도는 좀 더 나아져가고 있다. 만족도가 나아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상대적 만족도는 기대보다는 낫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절대적인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좀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앞으로 미래유산이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미래유산의 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한번 설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미래유산을 했을 때 미래유산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이제 조건부 가치 측정법 썼는데 뭐 이런 방법들은 주로 공공사업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세금을 이 사업에 더 낼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의지들을 이제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미래유산이 10년 동안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뽑아냈는가 저희가 봤더니 한 1,200억 정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산출했다라는 것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래유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낼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지원하는 뭐 수리 환경 개선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왕 그 브랜드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인지도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미래유산 하나만 가지고 인지도를 조사하기에는 좀 이게 좀 절대적인 가치를 뽑기가 어려워서 미래유산과 비슷한 유사한 정책 제도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2015년에 시작됐던 서울 건축자산 제도, 그 다음에 2017년인가요? 그때 시작했던 오래가게, 그 다음에 2016년에 서울시가 우수한 한옥, 잘 디자인된 한옥들에서 주는 인증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우수 한옥 제도 이런 것들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미래유산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또 선호도도 이 정책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앞섰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전문가 제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의견들을 향후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는데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유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미래유산이라는 워드가 사실 합성어입니다. 미래 그리고 유산 이런 합성어인데 유산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많이 해온 것 같다. 미래유산 뭐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55건이 인정이 되고 이랬는데 과연 우리가 이 미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사실은 저희가 미래유산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노스텔지아를 향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노스텔지아에 대한 향유와 더불어서 하나의 레트로적인 문화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것이었고요. 사실 지금 뭐 저희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그전부터 뭐 K컬처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K컬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사실은 크게 각광을 받았던 K컬처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레트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미래유산도 이러한 K컬처의 소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특히 레트로의 소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레트로의 소재로 활용될 거라면 사실은 미래 세대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노스텔지아를 한다면 기성세대와 협업이겠지만 레트로라면 또 미래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제 향후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계층에 따라 어떤 맞춤형 홍보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초, 중고 학생들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러한 인식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됐는데 그러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외국인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컨텐츠도 필요하다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발전 방향을 논의한 주제로서는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래유산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유산을 테마로 잡았다는 것, 그 기준을 잡았던 것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근현대의 공통의 기억과 감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IT 기술을 접목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중앙에서 그 이야기를 발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래유산이 시가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대한 검증, 신뢰성에 대한 검증, 이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유산이 저희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접근 방법도 좀 다 그 종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형화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하나하나의 건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데, 맞춤형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간의 어떤 협력, 이런 코어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 전문가의 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단 분석, 정책에 대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크게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미래유산에 대한 시각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홍보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걸 개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미래유산 이퀄 문화재, 아무리 저희가 10년 동안 미래유산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은 미래유산 이퀄 문화재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론적 접근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서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미래유산 이전에는 비문화재에 대한 접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실수, 오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그 미래유산 이퀄 문화재라는 어떤 시각을 극복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저희도 노하우가 쌓였고 또 유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차별화해서 그 기존의 문화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풀어야겠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용 방법입니다. 활용 방법이 기존의 문화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문화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문화재, 미래유산만의 어떠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노력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이지만 세분화되고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맞춤형
어떤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테마가, 주제가 앞으로 우리가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서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 세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크게 목표는요, 미래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유산이 K컬처, 어떻게 보면은 S컬처, 서울컬처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 문화 컨텐츠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미래유산을 보호와 보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화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등식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미래유산은 비문화재이기 때문에 활용과 향유의 폭이 넓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결국은 서울의 문화로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존보다는 향유와 활용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방향을 맞추고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정책 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런 등식의 어떤 문화, 미래유산 이퀄 문화재의 등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목표를 정했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방법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향유의 대상으로서 미래유산의 홍보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맞춤형 접근 방법,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업이 필요한데, 그런 협업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세부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유산 홍보와 인식 강화 쪽인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그 미래유산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10년은 미래유산의 미래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럼 이 미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참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래 세대와 참여를 통해서 좀 더 미래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야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의 어떤 공모 사업의 어떤 틀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정책적인 틀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어떤 임팩 있는 어떤 청년 인플루언서라든지 어떤 인사들과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떤 이목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매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저희가 기성 세대들이 익숙한 어떤 기존의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런 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층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유산을 홍보하고 향유할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10년 내내 미래유산을 하면서 그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의 연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근에 있는 향토의 문화로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래유산이 이 교육과정과 협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솔직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해서 뭐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유산을 홍보하고 했는데, 사실상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의 관심을 끌어내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전문가 교육청의 장학사님 모시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이런 조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이든지 이외에 많은 관련 유튜브,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서울 한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유튜브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래유산은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유산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구주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뭐
서울시가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유튜버들, 외국인 유튜버들이 미리우산을 가지고 몇 가지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사실 심층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심도 있는 연구를 하려면 서울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 학예사 분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강화하고, 그런 컨텐츠를 강화하면 속에서 또 다른 문화 컨텐츠가 또 생산될 수 있고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학예사분과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유산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이제 가치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 같은 부분들의 문제인데요. 이런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각자의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니까 이런 시각들의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환경들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의 그 상품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스토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난으로 사라지고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생 창업 동아리 인 액터스에서 사실 헌책방 관련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레어함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옥션에다가 뭐 팔고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 헌책방 거리가 이제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가지고 했는데 청계천 헌책방 거리도 미래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미래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 접근 방법을 하고 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각화되고 복잡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미래유산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정책과 갖고 있는 툴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다양한 부서들, 사업부서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채부동 성결교회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채부동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법 규제에 걸려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을 좀 허물어야 하는 이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불법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잃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건축자산과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또 시설 매입이라든지 융자 지원이라든지 뭐 경제진흥실 경제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래유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미래유산 보전위원회의 역할들을 어떻게 재규명을 할 것인가. 지금은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분과별이 아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미래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점차 복잡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유산 보전위원회의 역할, 지금은 단순하게 선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 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정도 기준에서 저희가 소규모 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물리적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단순하게 물리적 노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또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이것들을 채워나갈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지는 있습니다. 뭐 제안을 해주시면은 오늘 이 토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민 여러분께서 여기 참석하신 분께서 제안을 해주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또 오늘 이 회의, 이 심포지엄 정책 토론회가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좋은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잠깐 좀 자리 정리를 하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에 이어서 바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 토론을 위해서 먼저 참여하신 전문가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WA 코리아 수석국장님이신 노호정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교육청 장학사님이신 박지희 장학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 사이트 플래닝 건축사 사무소 소장이신 한영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인 최보영 학예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전윤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인 김종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주제 발표에서 제가 제시했던 그런 주요 그 주제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특별히 전문가들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호정 수석국장님께 수석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유산은 미래와 유산이라는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저희가 유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성세대의 참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미래유산의 어떤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성세대 분들께서 참석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노스테일 제어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간간히 미래 세대들의 어떤 참여, 그들의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의 문화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레트로의 어떤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서 얘가 미래유산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래 세대의 어떤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미래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홍보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묻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너무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건축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일 것 같고, 저는 광고회사에서 브랜딩하고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봤을 때 꽤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현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하고 유산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future하고 heritage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두 개를 붙여 놓으니까 이 재미있는 충돌이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미래유산보다는 보다 분명하게 과거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유산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컨템포러리하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여지가 분명히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컨텐츠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 포용력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거를 그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로 브랜드로 봤을 때 이 브랜드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홍보의 방향성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강론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여서 저는 좀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서울에 대한, 이 서울성에 대한, 서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 혹은 감성을 여기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물성 그리고 장소성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유연하게 컨텐츠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넓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미래 세대에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봤을 때 이 서울 미래유산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그런 위치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미래하고 유산을 봤을 때 유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경험 같은 것들이 기성 세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성세대의 기억 혹은 감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선정 과정 그리고 선정 결과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미래 세대의 경험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의견, 관점을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홍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뭐 홍보에 있어서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푸시하는 방법하고 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풀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푸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굉장히 많은 서울의 미래 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하고의 접점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즐기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갖고 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유산을,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채널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일 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미래 세대 홍보 방향,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미래 유산에 대해서,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슬램덩크가 올해 초에 개봉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컨텐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각광을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 유산하고의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MZ나 젠지들이 어떻게 이거를 공유하고 향유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나온 만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넘은 컨텐츠인데, 이게 올해
영화로 개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한 일종의 컨텐츠가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디지털이나 웹상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자발적인 컨텐츠들,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를 가지고 노는 컨텐츠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파급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노는 오래된 컨텐츠의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레트로 컨텐츠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예전에 이게 나왔을 때 즐겼었던, 여기에 열광했었던 그런 세대들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컨텐츠의 어떤 올해 대표적인 컨텐츠였었던 것이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아까 스토리를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 미래유산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슬램덩크라는 컨텐츠는 젊은 사람도 그렇고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 미래유산에서 발굴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유산을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미래유산을 선정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유산을, 그렇게 된다면 되게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우리 서울에 닿아 있는 걸로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압구정에 있는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이게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의 나이로 봤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리였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아마 거기가 로데오 거리라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그때 당시 핫한 거리였었고, 소위 말하는 X세대를 상징하는, 그들이 영유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잠잠하고 완전히 한물 간 거리로 인식이 되다가, 요즘에 다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찾는 굉장히 트렌디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여기에 다시 로데오 거리에 열광을 할까, 그 부분이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뭘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데오 거리가 서울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왜 부모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들까지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깊게 고찰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그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를 크게 보면 보존과 향유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존의 방점을 두느냐, 향유의 방점을 두느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면 당연히 안 될 거는 같고요. 근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홍보의 방향도,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깊게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노우정 국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유산 1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좀 초점이 맞춰서 선정도 이루어졌고 활용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는 좀 등한시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미래세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보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말씀하셨던 게, 사실 젊은 세대가 뭐를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공통의 기억과 감성 근현대를 대표하는 건 무엇일까에만 관심이 있었지 젊은 세대가 뭐에 관심이 있었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치가 진행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서 그것이 좀 더 미래유산의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보전과 향유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이죠. 어느 한쪽을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미래 세대와 같이 한다는 것은 향유한다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유산의 대상이라는 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트 플래닝 건축사 사무소인 한윤숙 선생님께 이제 자문을 넘기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유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미래유산은 공통의 기억과 감성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유산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부산에서 어떤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저도 부산에 가서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런 도시와 건축 사이에서 일하는 걸 한번 해보고자 사무소를 열고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이런 그 미래유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제 속의 어떤 기억은 그 2018년쯤에 성수동 붉은 벽돌 마을 계획을 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2016년에 그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열게 된 계기도 사실 유산을 따라다니다가 서울에 사무소를 내게 됐는데요. 그 보면 부산에도 부산역 맞은편에 영주동이라는 곳이 있고 서울도 서울역 맞은편에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쪽 다 영주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주교회는 그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탐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피난온 분들이 부산역 앞에 영주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휴전되다 보니 한 8월 1일쯤에 단체로 이제 우리 곧 이제 휴전이니 곧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겠어라고 해서 후암동에 자리 잡아서 좀 기다리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 교회 이름은 부산에서 영주동에 있던 영주교회 이름을 그대로 써서 후암동 영주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서울에서 이런 여러 뭐 재생 사업을 하면서 성수동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서울의 성수동 붉은 벽돌이 1980년대 만들어졌으니 이제 10년 후면 등록문화재도 될 수 있잖아. 50년이 이렇게 채우게 되면 그러니 우리 이걸 잘 보존 관리하자. 지금 미래유산이란 이름은 없지만 건축자산이나 우리가 잘 관리하면 뭐 보스톤의 붉은 벽돌 마을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 저 제일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이후로도 이제 성수동을 가보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붉은 벽돌 마을이 넓어져가는 그래서 이 단초가 뭘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프로젝트 했던 게 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이바구 공작소나 아니면 감천문화마을의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초를 보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여기 붉은 벽돌이 많은데 보스턴처럼 우리 시간 지나면 뭔가 되지 않겠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만의 특별함일 수 있어라고 동의를 했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이거 더 지켜가기 위한 무언가를 해보자. 그것이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 많은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문화기획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람이 와서 집어넣는 순간 그건 사실 오랫동안 그 지역의 미래유산으로 가져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부산에서도 부산 미래유산 작업을 2021년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면서 보면 아직까지 미래유산은 그 도시의 미래유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랜드마크들 우리 빠진 거 없나? 등록 문화재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미래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미래유산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이제부터의 고민은 이제 앞에 그 장학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동네 미래유산이라는 걸로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공감 못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없는데 그건 우리 도시의 문제이긴 한데 내가 이 도시에 계속 살진 않을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녹아져 있는 우리 동네의 미래유산이라면 내가 나이 들어서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슬슬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는 조금 현장 계획가로서는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창의적인 공간이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미래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1번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부터 정말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게 저는 그 학생들에게 일단 질문을 할 것 같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는데요. 뭐 제도적으로는 지금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도 보행 일상권이나 제가 있는 부산에서도 15분 도시, 그래서 정말 동네 단위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계획이 이제 법정 계획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생활권 계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같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공유해야 되는 어떤 매개물로서 미래유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미래유산을 어떤 그 동네 생활의 아주 중심 좀 축으로 가져가고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에도 담아두고 그러면서 아끼고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몇 가지 들자면 감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높이 규제가 있었어요. 그 동네 보면 단단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집을 한 1.5층, 2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관광객도 오고 여기 특별한 집단 경관을 만들어내니 이것은 지킵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기만 있어요. 이렇게 13단이 단단단돼 있고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데는 부산에 이 많은 경사지 마을이 있지만 전국에도 많지만 13단은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봐요 라고 얘기를 드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13단? 그래 기네스다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줄 수 있는 어떤 건축 규제 완화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떤 여러 정책 툴이 같이 가는 거죠.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했다시피 업무 공조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실 그 높이 규제를 그대로 지킨 채 거기 감천 문화마을의 지구 단위 계획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은 그 부산역 앞에 북항 재개발이라고 해서 예전에 항만부두가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어떤 지구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1900 뭐 전쟁 이후니까 거의 지금 그 휴전으로 정전 한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원들이 그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문화재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한 100년에서 70년 뭐 올해 조금 덜 되면 한 50년 이런 거 정말 지켜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 부두 노동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히
여기에 있는 조명탑은 밤 24시간 불 켜져 있었고, 그리고 그 조명탑이 여기 항만에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물건이 들어왔구나, 지금 역동적인 부산항을 드러내는 장소인데 이건 난 부산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저희처럼 연구자들이 발굴하고 보존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그래도 이건 존치하면서 갑시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항만은 폐쇄구역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수출이 방은 폐쇄구역이듯이, 그러면 그 폐쇄된 문을 들어가던 폐쇄된 공간을 들어가던 문주는 항상 닫혀진 문만 보는 시민들에게는 그 문주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문주는 향후에 지금 다양한 인포메이션 공간이나 여기가 닫혔던 공간이라던 상징, 이제는 100% 어떤 개방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은 그대로 두면서 언젠가 뭐 문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문화유산 내지는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더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의 기획물이 참 되기 어려워.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생활권 계획부터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민 공감대를 얻는 다양한 툴을 여러 부서와 업무 공조를 통해서 이뤄내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유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위원님이랑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유산이라는 것이 서울 사람들에게, 사실 서울이라는 건 이방인의 공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일자리를 구해서 많이 왔고, 그 어떤 이방인의 그런 공간들이 점차 이제는 나의 고향화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세들이 서울을 고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유산이라는 게 서울 시민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또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의 파워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어야 그 이야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다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나의 직접적인 기억과 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컨텐츠로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학예사 연구분 모셨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이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뭐 합의를 구하고 얻으려면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한 소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미래유산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 연구를 진행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 3년간에 걸쳐서 낙원 떡집이라든지 서울의 대장간, 그다음에 서울 이용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한 3년간 자체적으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모셔서 지난 3년 동안 진행됐던 그런 기록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보영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 미래유산 기록을 주로 담당하면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 미래유산 기록이라는 사업인데, 그 서울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가장 직관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희 박물관에서 도대체 서울 미래유산 기록 사업은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박물관은 2007년부터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여 개 지역, 저희가 그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주로 행정동 단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2007년에 보강동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뭐 천호동, 망우동 뭐 이런 지역까지 해서 1963년에 마지막으로 서울로 편입한 이 외곽 지역을 현재 좀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생활문화자료 조사를 저희 박물관 대표 조사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지역 조사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동 단위에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꽤 범위가 되는 좀 면적인 조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시간, 공간, 사람으로 해서 역사와 그 공간, 땅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그런 면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적 조사에 대한 조금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진행했던 2016년에 청파 서계동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자료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뒷동네라고 해서 서울역 뒤에 있는 청파동과 서계동을 같이 묶어서 그때 그 서울역 고가도로를 없애는 그 즈음의 시기에 저희가 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서울 미래유산이기도 한 성우 이용원을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우 이용원이 3대를 외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한 10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동네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 주소지상으로는 공덕동입니다만 생활권과 이런 것들이 청파동, 서계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리시장 끝에 있는 그 집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청파 서계동을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가지고 있는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간소하게 다루면서 청파동과 서계동의 연결성과 그들이 겪었던 그 장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이 성우 이용원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역 조사로 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인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접어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하나 종료돼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이제 런칭해야 됐었고, 그 즈음에 2019년에 이제 을지면옥이 세운상가 개발과 같이 해서 그게 뭐 없어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노포인지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주제조사, 이런 점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 시기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다 대두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주제조사를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어떤 걸 할까? 근데 이제 이미 2012년, 13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지정할 당시에도 저희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도 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하는데 일부분 관여하고, 그 당시 강홍빈 관장님께서도 어느 역할을 맡으시고 해서 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소속기관이고 서울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서울 미래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서울 미래유산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 기록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2020년부터 사업을 지금 4년 차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러면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서울 미래유산이 그 당시에 500여 건 정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500개나 되는 이것 중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첫 타자로 조사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록도 다 살펴보고 그동안의 지정 과정들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5개 분과 알고 계시겠지만 5개 분과 뭐 문화예술, 산업노동, 시민생활 뭐 이런 식으로 분과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부동산적 성격을 갖거나
말할 수 없는,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대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생활 분과 중에서도 전통 기술이나 뭐 제조업, 노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미시적 현장 조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대상으로서 시민생활 분과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해에 저희가 낙원 떡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낙원 떡집을 조사하게 된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도 있었고 외부 자문위원회에게도 이제 저희가 뭐 의뢰를 드리고 했지만 낙원 떡집이라는 게 이제 낙원동에 가면 오래된 떡집들이 거리를 이루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낙원 떡집이라는 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낙원 떡집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게 이제 분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생각하시는데, 낙원 떡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 한 집인데,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플러를 다 호치키스라고 하는 것처럼 떡집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서울 사람도 물론 다 알고 어떤 세대에 걸쳐서도 알고 전국의 누구나도 서울의 떡집 하면 낙원 떡집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낙원 떡집을 첫 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첫 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한 점포를 가지고 한 그 가게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집도 지금 아드님, 어머님, 그다음에 그 윗대, 그러니까 한 3, 4대에 걸쳐서 이 집도 100여 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대대손손 물려왔다면 뭔가 자료도 굉장히 많고 이 집에 뭔가의 역사라든가 기록이 많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떡을 팔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오래된 물건들은 좀 거추장스럽고 새 물건이 훨씬 편리하고 한 거니까요. 그런 물건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았고, 뭐 비법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들을 그 구술로서 발굴하는 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었고, 또 그 낙원동 떡전거리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낙원 떡집만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수 있으나 약간 일반화하는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차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1차년도에 2020년에 낙원 떡집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는 서울의 대장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명, 동광, 불광, 형제 4개의 대장간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장간을 모두 다 조사했고, 3차년도에는 서울의 이용원, 이발소죠. 이용원이 문화이용원, 해화동에 있는 문화이용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공덕동에 있는 성우이용원 2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2집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서울의 인장포 도장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그렇게 한 집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년 차부터는 동일한 주제에 있는 복수의 유산을 같이 비교 조사하면서 서울성을 도출해내고 그런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첫 해부터 낙원 떡집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미래유산에 대한 이제 자료를, 기초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미래유산에 제일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분과위원분들에 대한 명단도 요청드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구축되어 있던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기초 자료 조사서라는 이제 기본 이제 등록할 때 한 장 또는 2장짜리 간략한 약술되어 있는 조사서와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뭐 그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뭐 홍보용 영상이나 VR 카드뉴스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거의 새롭게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그 대상을 조사를 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차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조사했던 자료를 저희 서울 역사 아카이브라는 저희 박물관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DB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자료를 업로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방식은 목차가 대략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했던 그 이용원을 예로 들면 이용의 역사, 그 어떤 유산에 대한 역사를 서울에 좀 국한시켜 가지고 변천에 대해서 훑고, 그다음에 그 개별 유산 각각 성우 이용원과 문화 이용원의 운영자들이 대대손손 어떻게 그 집을 만들고 이끌어 왔는지를 생애사적 측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얽혀 있는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조사하고, 또 기술, 뭐 이발이면 이발의 어느 정도의 기술, 그다음에 뭐 면도칼을 가는 방식, 면도칼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 도구와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서울에서 그 특정 유산이 갖고 있는 장소성과 현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 큰 목차로 저희가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역사박물관 이제 서울시 소속 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런 조사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확장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저희가 뭐 아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를 더 제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 연구에서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된 유물을 수집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발소 조사를 하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발소는 아니지만 강동구 천호동에 추억이 흐르는 이발소라고 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고, 그 한 자리에서 뭐 3, 4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희가 같이 서브로 조사를 하면서 그 집이 금년 초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습을 다 수습해 가지고 기증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4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전시 계획을 따로 마련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박물관 본관이든 아니면 저희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태능역에 근방에 있는 뭐 서울 생활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 주제별로 전시로 연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좀 문제라고 할 게, 서울 미래유산 기록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적인 방법에서 시민생활 분과에 있는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생활 분과에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음식점이거나 이런 장사를 하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점이나 뭐 냉면집 이런 데를 조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 그것들을 개별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평양냉면집 5곳을 조사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좀 내부적인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직접 조사하기엔 단편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서울 미래유산을 저희가 기본으로 갖고 가긴 하지만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고 조사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보영 학예 연구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대상을 선별할 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유산 중에는 소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물론 소통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컨텐츠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컨텐츠 파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컨텐츠 파워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기초조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차근하게 심층 있는 조사를 해주셔서 먼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서울시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유산을 저희가 선정할 때 500억건이 미래유산이고 나머지는 미래유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500억건의 미래유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미래유산이 될 수 있고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이 비미래유산과 미래유산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또 발굴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향후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 중에 사라져가는 미래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져가는 미래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박물관에서 어떤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의 정윤남 교수님께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미래유산 관련한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그 미래유산 중에서 좀 미래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방향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정윤남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건축학부 교수로 왔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2013년도 그 즈음부터 해서 미래유산 이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한 명의 빅팬으로서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그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도 처음에 그 미래유산이 이 개념이 만들어질 당시에 되게 좀 약간의 충격적이었던 그 부분들이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유산의 개념은 뭔가 왕실의 문화라든지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위인들의 어떤 뭐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 번도 이제 나의 삶과 관련된 나의 부모님과 관련된 내가 다녔던 학교라든지 내가 묵었던 어떤 것들, 그다음에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장소나 기억이 하나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될 수 있다라는 답을 얻은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나의 경제 상황을 왜 이러하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뭐 지역 간에도 그렇고 많이 이제 단절되어 있고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바쁘게 지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냥 넘겨왔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 우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들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시기가 이제 많지 않았나라는 그 당시에 저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개인적으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름부터 미래의 유산이 맞을까부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위원분들께서 고민을 하셨고 그러다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만들어낸 개념을 이제 미래 유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유산이 들어간다는 자체에서 문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미래 유산의 개념은 문화재 기존 문화재와의 차별화 그다음에 선 긋기로부터 이제 개념을 좀 더 독립적으로 키워오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유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비기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게 도대체 뭐고 지정됐는데 내 가게가 지정됐는데 정확한 개념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 이제 지정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재 의 약간 그 파생 혹은 예비 지정 문화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화재로서의 관점에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냥 산업유산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유산의 관점, 어떤 분들은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뭐 스토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그 이질적인 그것을 완전히 현재까지도 저는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미래유산이 갖는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으로서의 지금 우리의 이제 현재를 보여주는 이제서야 이제 좀 과거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나의 현재와 연결된 과거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나의 미래 세대 나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된 이 시점이 그동안 이제 바쁘게 살아오고 힘겹게 살아온 이제 발전의 시기를 지나서 이 시기가 갖는 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미래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짧긴 하지만 이제 10년 정도가 이제 경과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이 미래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 자체에서도 문제지만 이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무형, 유형 문화재, 심지어 뭐 음식, 뭐 문학, 영화, 그리고 뭐 경관, 마을, 풍경,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행정의 특성상 담을 수 없는 사실은 어떤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체계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민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책임제,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바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뭔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미래유산을 맡은 부서나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뭐 단적인 어떤 확실한 해결법을 찾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같이 이제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려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아마 여기 민현석 박사님도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공무원분들을 만나셨고 또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의 특성상 계속 이제 순환 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면 같이 그것을 또 완전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조금 알만하면 또 바뀌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만 하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 작업만 하다 넘어가는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도에 처음 나온 그 보고서에서부터 어떤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뭐 교육청이라든지 학예사 분이라든지 그리고 실무에서 하시는 그 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래유산이라는 것의 책임을 서울시 혼자가 다 안고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포거리가 사라졌을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관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이 행정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이 미래유산에 대한 해결법을 저는 가졌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서의 당연히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저도 같이 이제 하면서 경험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그 여러 이제 크고 작은 민간 그리고 공공의 조직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이 숨어 있기도 하고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정례화된 어떤 뭐 이런 자리도 심지어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얘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부담을 나눠주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많이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이제 급급하게 덮으려고만 한다는 약간 그 행정의 한계상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덮여지거나 그냥 묻히거나 이러다가는 제가 이 예상컨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따라서 그냥 이거 자꾸 사고 골칫덩어리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위기감도 가질 정도로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저는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또 여기서 그 학예사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시고 또 교육청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다르시고 실무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다르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연계하고 활용하고 같이 좀 느슨한 연계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이후에 제정한 이후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개 지자체에서 미래유산 관리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뭐 파주시라든지 이후에 부산시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들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이 지자체들 간에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제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미래유산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미래유산 했을 때 다른 이미지가 또 떠오르실 것이고, 파주는 사실 저도 조사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임진각과 같은 어떤 통일유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장단콩 같은 어떤 그 특산물 도 포함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면서 파주시만의 독창적인 네거티브도 포함되어 있고 네거티브 유산들도 포함해서 그런 유산들이 또 지정이 됐고,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로의 독창성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뭐 지방 소멸이다, 어떤 뭐 지역마다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오늘날 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과거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를 같이 모색한다는 과정에서 이 미래유산은 사실 중요한 실마리가 저는 되고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간에 서로 같은 시대를 공유했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교류, 협력, 연계, 나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경직성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이 자체 부서 안에서 이제 가둬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제도를 하자니 문화재처럼 갈 수도 없고 재원도 마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물며 과거에 정지되어 있는 시대의 어떤 유물과 유산을 보존하는 데에서도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미래유산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가부터 포함을 해서 부동산을 포함을 해서요, 그 가치도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고요. 오래된 가게인데 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끊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유산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쉬워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래도 내가 애정하는 어떤 가게는 그래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좀 더 속도를 늦추면서 더 같이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싶다. 내 가게 계속 찾고 단골 가게 찾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산하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사실은 유도하자는 차원에서의 그 유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문화재랑 거의 합치시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비난이나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게들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한 번 더 언론에 언급이 되고 그것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는 과정도 지금 주도적으로 서울시가 처음 시작해서 하게 되는 그 리더로서의 하나의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나 스탠스를 조금 서울시도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시고 좀 더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저도 이제 40대 인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좋냐면 저희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사실 오픈 소스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큽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려면 이것들이 자유롭게 좀 풀리고 활용이 가능해져야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모든 프로그램과 사례를 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혹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막 지정을 한다, 이런 사고에선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두고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활용 가능하도록 소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활용 가치를 막 이제 찾아야 이것이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관광문화에도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우리 파리에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유명한 거 탁 보고 오고, 에펠탑 보고 오고, 개선문 보고 오고, 이런 이제 관광의 시대에서 지금은 그렇게 관광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가서 한 달 살이를 합니다. 외국도,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일상을 공유하고 로컬을 체험하고 싶고, 진짜 파리쟁이 어떤 생활을 하고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어떤 진정성 있는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대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의 세대들은. 물론 이거는 나이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를 제가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유산은 사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에서 계속해서 가치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뭔가를 같이 이제 그 논의하고 이러려는 노력들이 결국은 어딘가에서 저는 이미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 분야에서, 예, 그리고 뭐 상업 분야에서, 이런 문화 활용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시하지 말고 조금 더 이 미래유산의 가치와 본래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현재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조금 퍼져나가서 어딘가로 이제 연계되고 좀 넘겨줘야 되는 저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전 방식처럼 약간 일시적인 어떤 공모전 방식,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끝나는 방식, 그다음에 중간 그 조직들도 일시적으로 뽑았다가 다시 또 푸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정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을 좀 키워나가는 작업에 분명히 저는 신경을 쓰고 공을 쓴다면 이 역할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과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여러 서울시만이 아니라 비단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에서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미래의 어떤 그 중요한 자원과 그다음에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는 방식으로서 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 가지 키워드네요. 협력 그리고 그 협력을 위한 어떤 환경의 마련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간다는 그런 과정이 좀 쉽지는 않고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미래유산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대상을 선정하고 사실 이런 건 쉬운 역할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10년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롱텀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미래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를 중시하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인데 사실 거기에 발맞는 어떤 뚜렷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우리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이제 그전에는 10년 동안에는 서울시가 미래유산 제도에 대해서 주도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에 맞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교수님께 저희가 그 자문을 좋은 말씀을 청하고 싶은데요. 사실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 시작했을 때 초기 멤버로서 참여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한 10년간 미래유산을 쭉 봐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뭐 파주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유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거를 반추하고 앞으로 미래유산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배지대학교의 김종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토론에 대한 주제가 미래유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미래유산이 실질적인 삶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유산이 이제 처음에 강홍빈 관장님으로부터 이제 중심이 돼서 선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단계로 가서는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몽적이거나 이렇게 뭐 관주도로 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역 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주체로서 참여해야만이 이게 지속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건 및 보수에 대한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관은 워싱턴 DC 로간 서클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킹 암살 사건 이후에 14번가, 그러니까 우리 공사관 있는 14번가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마약과 성매매, 폭동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도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나누면 이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동남부, 동북부, 서북부, 서남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쪽이 이제 좀 괜찮은 지역인데 우리나라 강남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19번가 동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권유를 했던 지역인데 14번가는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위험한 구역이고 지나치면 뭐 이렇게 택시 타고 가면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성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12년도였는데 그때도 사실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그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1972년부터 그 지역 협의회 로간 서클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협의회가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집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완전히 그렇게 슬럼화되어 있고 완전히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 이렇게 곳곳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2022년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살고 싶고 그리고 이 슬럼화되어 있는 이 지역이 워싱턴 DC 원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마을 주민들이 매달 이 거리를 청소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거리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로간 서클 지역 사회를 위한 인물들을 뽑아서 로컬 히어로즈,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영웅들을 뽑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그 로컬 히어로즈의 올가 살라자라고 하는 여성 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동네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동네 아이들 돌보고 이런 사람을 동네 영웅으로 뽑아서 시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에서의 생활을 스스로 즐기고 또 자신의 삶의 공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그 공사관 감독관으로 파견돼서 그 로간 서클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심참이고 저는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를 초청해서 그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50여 명이 준비위원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 당시에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은 그 거기에 참여하려면 35불이 티켓을 사야 됩니다. 근데 35불의 티켓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1000명 이상이 그 구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이 티켓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동네의 볼만한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이웃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구경하면서
자기 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또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100여 명 참여해서 뭐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고, 또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에 자기 그림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축제처럼 주체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그 마을을 보존하게 되고 이렇게 가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훨씬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 로간 서클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미국 흑인들이 정신적인 그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흑인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워드 대학이 있는데, 그 지역은 뭐 이 흑인들을 보살피는 뭐 변호사,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뭐 흑인 전국에서 온,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를 퍼레이드를 하고 행진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남북 전쟁할 때 이 남북원에서 도망쳐온 흑인들이 거기서 교수형이 처해지고 막 이런 흑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곳인데, 그게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위험한 지역인데,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 영향력을 미쳐왔던 흑인들이 살았던 집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미래 유산이 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래 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건물을 남기겠다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유산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나의 현재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미래 유산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미래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되려면 지금 현재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유산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삶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미래 유산이 서울시에서 총괄하기보다는 보다 더 적은 단위에서, 동이나 마을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마을을 유지하고 그 힘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데, 이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는 이 지금의 미래 유산은 사실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이게 미래 유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은 이게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서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계몽적으로 뭐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가 스토리를 메이킹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을 하면서 하우스 투어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일상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의 어떤 기폭제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래 유산이 어떤 뭐 시드머니처럼 시드가 돼서 삶에 대한 원동력이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기반, 이런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게 옛날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개념이보다는 보다 더 창조적인 의미에서 이 활동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유산이 우리 일상과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할 때 자연스럽게 지속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마치 LCCA, 로간 서클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이 5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주민이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에 의해서 슬럼화됐던 지역이 로간 서클이 경제적 가치도 무척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 공사관을 매입했을 때 350만 불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 당시 시가는 200만 불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350만 불에 구입했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떠나올 때 2017년에 650만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사실 그 경제적 가치를 올리는 거에 가장 큰 힘은 로간 서클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14번가가 폭동거리로 유명했던 그 14번가가 지금 DC에서 가장 핫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가 되었고, 주거로서도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아까 보스턴 백베이 이야기 하셨는데 백베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래는 이 지역을 너무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재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이 지역이 역사 보존지구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역사 보존지구로 묶이면서 개발이 제한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워싱턴 DC의 가장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는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공사관이 있는 그 로간 서클에 있는 공사관은 당시에 우리나라 공사관이 개설됐을 때 51개의 외국 공사관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거의 2개가 남아있는데 원형과 함께 남아있는 공사관은 우리나라 공사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CCA, 그러니까 로건 서클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의 근본적인 역할은 그나마 남아있던 괜찮은 집을 연계시켜서 서로, 그러니까 혼자서 점으로만 안 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에 이게 면적으로 확장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민 박사님 한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선정했지만 이제는 찾아낸 미래유산을 연결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을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정했다, 이게 미래유산이다, 이거 알리는 역할이 아니라, 아까 뭐 이게 학교의 아까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사관은 스미소니언에서도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삶으로 지역학과 연계가 되고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거창하게 정책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미래유산이 일상 생활 속으로 들어갈 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교수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통하는 하나의 그런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유산이 지금까지 유리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얘기한다는 용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시민의 참여의 유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가지고는 여러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것이 윈윈이 되고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6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자유토론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더 없으신지요? 혹시 온라인에서 혹시 의견 주신 분 없습니까?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유산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좀 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